안녕하세요.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어요. 저 하마터면 남자한테 속아서 평생 등골에 빨대 꽂혀서 쪽쪽 빨아먹힘 당하면서 살 뻔했거든요. 약혼만 해둔 상태였으니 망정이지. 이 남자랑 결혼식 입구까지 손잡고 같이 들어갈 뻔했다는 거 상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칩니다. 이래서 다른 건 다 믿어도 사람 속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처음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에 이렇게 나랑 모든 면에서 딱 잘 맞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도적인 접근을 위해 꾸며낸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역겹고 기가 막히고 하여튼 제 심정이 그래요. 이제야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구질구질하게 연락을 계속하고 있던 전 예비신랑이 이 사연을 보고 있다면 당신 실체 다 알아버린 이상 다시는 돌아갈 일 없으니까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말고 똑바로 살라고. 연기 잘하니까 직장 관두고 연기 전공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아직도 속에서 천불이 나요. 그래도 네가 직접 고른 남자이지 않냐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지간히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사연 시작부터 전 예비신랑에 대한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비신랑이 아니라 저에 대한 욕일 수도 있겠어요. 그 당시에 어리버리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바보 같은 저 말이에요. 예비신랑을 만나기 전까지 전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남들보다는 굴곡 없이 조금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을 다니면서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나, 직장 다니면서 돈은 또 어떻게 모아야 되나, 사실 살면서 그런 고민을 크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회사 근처로 이사했다며? 혹시 자가야? 아니, 전세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부모님이 잠깐 빌려주신 거지. 직장 생활하면서 다 갚아야 하는 돈이야. 남들은 돈이 없는데 있는 척 허세를 부리고 산다는데 전 여유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요. 회사에 입사하고 너무 축하한다면서 부모님이 차도 해주시고 사회초년생이 살기엔 꽤나 널찍한 오피스텔을 자가로 해주셨지만 다 부모님한테 빌린 돈이라고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죠. 정난심 뭐 안 해도 사람이 딱 금수저 티가 난다니까? 살면서 돈 걱정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지? 아우 부러워. 우리 부모님도 여유 좀 있었으면 좋았을걸. 은근히 우리랑 같은 그룹인 척 하면서 입고 다니는 거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다 백화점 브랜드라니까. 우리랑 급이 달라요, 급이. 뭐 알고 보면 회장님 숨겨진 딸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요. 사는 처지가 다르면 겸손도 위선이 된다고 전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뭘 딱히 나서서 자랑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을 무기 삼아서 제가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너처럼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베풀면서 살아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고요. 은근히 칭찬을 하면서 유지는 그거예요. 나도 너처럼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요. 꼭 무언가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넌 돈이 많으니까 이런 거 이해 못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것도 은근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옮긴 이후엔 차가 있는데도 주말에만 차를 끌고 다니고 그냥 지하철 타고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괜한 얘기 나오는 것도 싫고 해서요. 저도 이해는 하죠. 제가 싫어서라기보단 사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내 처지와 남의 처지를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을 어쩌겠어요. 함께하는 게 불편하다는데 그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주변에 남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 혹은 나에게 무언가 바라는 사람들 이렇게 딱 부류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산 건가 싶기도 하고 괜히 사연을 쓰면서 그동안의 처지가 반성이 되네요. 나름대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만 만난다고 노력을 했는데 또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연애나 남자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학을 떼게 됐거든요.
이상하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 그랬던 건지 아니면 부유한 집에서 자라다 보면 다들 그쪽 방면으로 머리가 좀 돌아버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만 보면 나름대로 가정교육 잘 받고 꽤 괜찮은 집안이라는 남자들은 왜 하나같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지 소시오패스가 따로 없다 싶을 정도였죠.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가 한 명 있어요. 저도 직장을 잡고 난 이후에 만나게 됐고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전 남자친구 부모님은 모두 다 의사에 외조부께서는 이선 국회의원까지 지내시는 잘 나가는 집안이었죠. 자기는 피 보는 게 무섭다나요? 말은 그런데 제가 보기엔 성적 못 맞춰서 의대는 못 간 것 같고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난에 대한 멸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이었죠. 첫 만남을 호텔 레스토랑에서 가졌어요. 대화할 땐 이상한 게 없어 보였죠. 가정교육 잘 받은 티가 나고 전 이상하게 식사 매너 안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 게 힘들거든요. 상대방 배려 안 하고 밥을 너무 빨리 먹는다든지 식사 중에 쩝쩝거리는 소리를 너무 크게 내면서 먹는다든지 남이 먹던 그릇에 숟가락 푹푹 넣어서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은연중에 그런 행동도 안 보이고 그래 사람 참 괜찮구나 싶었죠. 얘기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 유학 다녀온 동네도 비슷하고 대화 주제도 통하는 것 같고 느낌이 나쁘지 않다 싶었는데 상대방도 그랬나 봐요. 진지하게 몇 년 더 만나보는 게 어떠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흔쾌히 그러자고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차를 타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배달 기사님이 함께 탔어요. 아마 식당에서 식재료 배달을 하고 내려오시는 길인 것 같던데 갑자기 말을 걸더라고요. 어디서 내려오시는 길이냐고. 기사님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내려오는 길이라고 하니까 아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1층에서 내려오자마자 레스토랑으로 전화를 해요. 왜 그러냐고 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배달 기사랑 손님이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냐고요. 여기 드나드는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개구멍으로 드나들라고 했던 거냐면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전화기에 대고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한테 실례했다고 원래 이런 곳이 아닌데 요즘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면서 차 문을 열어주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거 있죠? 대체 이 사람은 집에서 뭘 배워먹었나 싶고 저 거기서 차 안 타고 그냥 정중히 저희는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돌아왔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얘기하니까 부모님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뜨악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의 의사 부모님 얼마 안 지나서 병원 내 갑질 논란으로 기사 잠깐 떴다가 돈으로 잘 막았는지 금방 잠잠해지는 거 보고 나 저 집에 시집 갔으면 내가 엘리베이터 같이 탔던 기사님처럼 막말을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하더라니까요. 세상에 참 미친놈 많다 싶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미친놈이 저한테만 꼬이는 건죠. 뭐 그러잖아요.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가난한 동네에서 진상 더 많다고요. 아니요. 적어도 제가 살아본 바로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지킬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못되고 더 진상이라고요. 주차비 정산하는데 본인한테 인사 제대로 안 했다고 한참 어른인 경비소장한테 사떼질하는 사람, 식당에 가서도 숟가락 젓가락 하나 놓을 줄 모르는 상대방이 놔주길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 대체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보긴 했나 싶을 정도로 나사 빠지고 못돼 먹은 인간들을 한 트럭을 만나고 나니까 남자는커녕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거 있죠. 오죽하면 부모님한테 이제 소개 좀 제발 그만 시켜달라고. 부모님이 소개시켜주는 사람 치고 내 성에 차는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의미 없는 선자리 좀 그만 잡으라고 사정을 했을 정도라니까요. 이건 무슨 선자리가 아니라 자아성찰의 시간이었어요. 나도 어디 가서 저렇게 진상짓을 하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던 건가. 겨우 남자 만나면서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봐야 할 정도냐고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밝기만 하면 꽝이었던 제 연애사에서 예비신랑은 그야말로 우연히 발견한 보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화학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초 직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회사를 옮기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회식을 가도 그래요. 허드렛 일은 자연스럽게 말단 여직원의 몫이 되는 게 그렇고요. 다들 술을 조금 마시고 나면 본 모습이 나오는 법이잖아요. 정란 씨는 나이도 있는데 이제 슬슬 결혼할 남자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 여자 나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거 그거 틀린 말 아니다. 자기도 막 느끼잖아. 25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얼굴도 그냥 훅훅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고. 요즘 여자들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한다고 결혼도 늦게 하고 뭐 애도 안 낳고 이러는데 그거 나중에 나이 조금만 먹잖아? 다 후회한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그러지 말고 이상형 말해봐봐. 내가 거기에 딱 맞는 남자로다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대신에 나중에 덕난 씨 결혼할 때 이 부장님을 잊지 말고 멋진 양복 한 벌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아유, 아가씨. 아가씨 거기 여기 우리 테이블이랑 저쪽 테이블에 소주 2병씩 좀 더 갖다 줘. 제 이상형이요? 회사 술자리에서 목소리 크게 안 내고 여자한테 무례한 소리 안 하는 사람이요. 이상형이 너무 까탈스럽죠? 속으론 그랬죠. 어휴, 부장아, 딱 너 같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절을 하면서 시집을 간다 하고요. 회사 오래 다닐 생각만 아니었어도 회식 자리에서 저런 소리를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을 줄줄이 굴비처럼 엮어다가 콩밥을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자 들어라 딱 너 같은 사람만 아니면 된다 하고 이상형을 말해주면서 은근히 자기를 돌려가도 요즘 사람들은 이상형이 까탈스러워서 더 시집가기 힘들다나요. 이번엔 눈을 낮춰야 한다 뭐 어쩐다 또 듣기 싫은 소리를 시작하기에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여기 소주 한 병만 더 갖다 주시겠어요? 그때 예비 신랑을 제가 딱 보게 된 거예요. 다들 아가씨 여기저기 부를 때 혼자서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 부르고 공손하게 두 손으로 부르짖고 짓궂은 상사들이 여직원들에게 술 한잔 따라봐라 농담이라도 하면 질색하고 요즘에 그런 농담 하시면 큰일 난다 하면서 본인이 꼭 따라드리고 싶었다. 기분 나쁘지 않게 분위기를 푸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것 같고 외모도 잘생겼다 싶어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직원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3년짜리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눈길이 가서 지켜봤는데 사람이 꽤나 괜찮은 것 같았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섞어본 적은 없었지만 회식 때마다 저렇게 직원들 방어는 기본이고 멀리서 사는 직원들 차비까지 다 챙겨주는 회사에서 평판 좋은 직원이랍니다. 솔직히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연애한다는 얘기도 한번 못 들어봤고 그래서 한때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는 웃기는 소문도 돌았던 적이 있답니다. 여자 관계까지 깔끔하구나 싶어서 친했던 그 부서 과장님에게 자리 좀 마련해달라 조르고 졸라서 겨우 셋이서 식사 자리를 잡았어요. 왜 괜히 그런 소문이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찌나 매너가 좋고 상대방한테 실수하지 않으려고 깍듯하게 배려를 하는지 같이 밥 먹었던 과장님 너 이 정도면 대차게 까인 거 아니냐고 놀렸는데도 오히려 더 좋아져서 그때부터 몇 개월을 혼자 그렇게 쫓아다녔다니까요. 분명히 상대도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더 안달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녀서 연애를 하게 됐죠. 그때 한동안 회사에서 친했던 사람들이랑 제가 잠깐 멀어졌던 일이 있었는데요. 뭐 연예인도 아니고 대놓고 우리 둘이 사귀었다고 하고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굳이 숨긴 일도 아니다 싶어서 아는 사람은 저희 사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기뻐하고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 달리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고 해야 되나요? 저랑 친하게 지냈던 몇몇 직원들은 심지어 예비신랑에 대해 안 좋은 얘기까지 하면서 사람을 깎아내리려고까지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정나나, 내가 이제 막 연애 시작하는 애 붙들고 이런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얘기하는 게 맞다 싶어서 너 저 사람이랑 그냥 연애만 해. 결혼을 하지 말고 아무래도 들리는 소문도 그렇고 영 찝찝해서
네가 지금이야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운명의 짝이라도 만난 것 같은 기분 들겠지만 난 영 마음에 걸려가지고 너 동민 씨 만나기 전부터 동민 씨가 네 얘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혹시라도 너 집안 사정 알고 접근한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제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난 운명의 상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제 환경을 보고 접근했다는 얘기는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죠. 그동안 옆에서 봐온 모습이 있는데요. 그때는 연애에 정말 눈이 멀어 있어가지고 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저희 사이에 괜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흠집을 내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제가 나서서 예비 신랑을 변호하고 다녔으니까요. 저도 웃긴 게요. 굳게 믿는다 얘기를 해놓고선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 한구석이 혹시나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은근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비 신랑한테 혹시 나 만나기 전에 회사 사람들한테 나나 우리 집에 대해 물어보고 다닌 적이 있었냐 은근슬쩍 떠보기도 했죠. 오히려 자기가 저에 대해 물어보고 다닌 걸 들켰냐면서 머쓱해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도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건데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 몰랐다고요. 나도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래도 결혼할 여자인데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다는 게 얘기가 전달되면서 뭔가 오해가 생긴 모양이네. 나중에 당신 입장에서 들었으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뿐인데. 미안해. 예비 신랑이요. 말을 정말 청산유수처럼 해요. 얘기를 듣다 보면 꼭 이런 사소한 것으로 의심한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알거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제 옆에 있을 거다. 그런 조건 같은 거 보고 결혼할 사람 결정하는 속물이 절대 아니다. 옆에서 연불 수준으로 얘기를 한 통에 저도 판단력이 살짝 흐려졌었는데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의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예비 신랑이랑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 제 주변 반응은 싸늘했죠. 그렇게 말렸는데도 기어이 결혼 준비를 하는구나 하는 시선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만 안 흔들리면 된다는 마음이었는데 양가 부모님 만나서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도 예비 신랑에 대한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결혼 전에 집에 와서 괜히 인사한답시고 불편한 자리 만드는 거 싫다. 양가 어른 모시고 제대로 결혼 준비 시작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길래 저도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 아닌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들을 처음 뵙게 됐어요.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고상하고 기품 있는 분들이셨죠. 시부모님께서는 직장생활 길게 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시고 원룸 임대사업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 신랑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다 보니까 처음엔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 결혼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이셨던 아버지께서도 막상 시부모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래도 꽤 괜찮은 집에서 자랐구나 싶어 마음이 조금은 놓이셨던 것 같아요. 요즘 임대업이 쉽지는 않을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기름밥 먹고 살고 있지만 은퇴하고 임대업 쪽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 제가 많이 배워야겠어요. 자네도 부모님께 일을 배워보면 좋을 텐데 말이야. 주말엔 집에 내려가서 일도 좀 배우고 그러지 그래? 아무래도 집이 멀다 보니까 마음 같아선 자주 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아유, 말이라고요. 안 그래도 자주 와서 도와주는, 저는 자주 와서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들이 오죽 효자여야죠. 결혼하려면 효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다니까요. 이제 주말에 집에 올 생각 말고 나가서 데이트나 해야지. 순간 레스토랑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분위기가 싸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말이 묘하게 엇갈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이를 황급히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웃으면서도 해드린 것도 없는데 꼭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들 추켜 세우기 바쁘시다고 수습했지만 어쩐지 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끝나고 아버지가 저를 따로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동안 여러 사람을 봐왔지만 아무래도 좀 찝찝한 구석이 있으니까 결혼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면서요. 평소 같았으면 저도 아버지한테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뭔가 오해하셨을 거다 얘기를 했겠지만 저도 알겠다고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섣불리 행동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말았었죠. 그래도 자리는 자리인 만큼 멀리서 오신 예비 시부모님을 배웅하려고 찾고 있는데 구석에서 예비 신랑이 예비 시부모님께 봉투를 꺼내서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도 했어요. 거기서 뭔가 의심의 무게가 실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 있지만 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던 저분들이 진짜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심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이제 가신다고 하셔서 인사드려. 멀리서 오셨으니까 차비라도 따로 챙겨야지. 이거 예비 며느리가 챙겨드리는 거예요. 다음 달에 여행 가신다고 해서 넉넉하게 넣었어요.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안 챙겨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비 신랑은 차비를 챙겨드리고 있었던 거라면서 자기가 준비한 봉투를 마치 제가 준비했던 것처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시부모님에게 점수를 딸 수 있게 배려했다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저도 멀리서 오셨을 텐데 피곤하시겠다고 다음 달에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분을 택시 타는 곳까지 배웅해드리고 보냈습니다. 저렇게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인데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싶어 찝찝한 마음 반, 아무리 생각해도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겠다는 마음 반,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는 여자의 마음속으로 할 생각은 아니다 싶었죠. 예비 신랑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제 반응을 눈치챈 건지 점수 좀 따라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라면서 멀리서 오셔서 용돈을 챙겨드린 건지 평소에는 이렇게 잘 챙겨드리지도 않는다. 결혼하고 나면 양가 어른들 똑같이 공평하게 용돈도 드리고 모실 생각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혼란스럽기만 해서 알겠다고 그냥 알겠다고만 했어요. 그 자리에 친정 오빠도 있었거든요. 친정 오빠는 이미 결혼 날짜까지 잡아둔 상태였고요. 남자는 남자가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친정 오빠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그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면서 너 괜히 집에 돈 많다는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의심이 짙어질수록 결말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지내왔던 것 같아요. 예비 신랑의 태도가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찝찝했던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왜 남자들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큰돈 못 쓴다고 살 거 있으면 결혼 전에 다 사야 한다고요. 예비 신랑이 타고 다니는 차가 되게 낡았거든요. 결혼 준비 시작하면 여기저기 돈 들어갈 건 많으니까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준비 시작하기 전에 차를 바꿔야겠다며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기름밥이라는 얘기에서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 관련 일을 하세요. H사 계열이요. 집안에 대한 얘기는 최대한 하지 말라는 친정오빠 얘기도 깜빡하고 차를 바꾼다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말을 한 거 있죠? 그래? H사로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니야? 차 바꿀 일 있으면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해줘. 아버지 통해서 한번 알아봐 줄게. 왜? 아버지 통해서 차 구매하면 뭐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예비 신랑이 반대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괜한 얘기를 꺼냈다 싶기도 하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밥 먹듯이 했던 거짓말 있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굳이 내가 가진 것을 숨길 필요가 없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 보니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나 제 마음조차 의심이 됐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다는 본능적인 감각에 그랬죠. 아니, 할인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연말까지 차량 판매 실적 올려드려야 돼서 그래도 가족들 사이인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안 그래도 나도 아버지 실적 때문에 차량 구매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 구매한다고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서. 솔직히 조건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매번 얘기하던 예비 신랑의 마음을 떠보고자 했던 것도 있었는데 표정이 대번에 굳어지더라고요.
저한테 장인어른 뭐 H사 계열사 다니신다고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냐고 그래요. 이 사람 우리 아버지가 H사 계열사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통해서 구매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거를 다 알고 일부러 나를 떠본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건 아니다 싶어 딱 잡아댔죠. 아니라고. 회사의 소문이 잘못 난 것 같다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기름밥 먹고 생활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금수저였으면 회사에 아직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겠냐 그랬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말 나오는 것도 싫고 출퇴근 교통 체증도 답답해서 집에다 차 놓고 다니는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소문이 난 것처럼 그렇게 금수저 아니다.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랑 다 만나보지 않았냐? 그런 분들 아니다. 그렇게 딱 잡아댔어요. 처음엔 그러냐고 회사 사람들이 워낙 말이 많아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만들어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 뒤로 예비 신랑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진 건 확실히 제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까진 제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 정말 군소리 없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말을 했으면 자기가 먼저 하자고 했을 거다, 나서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꺼낸 이후로는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묘하게 사람 자체가 비협조적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말론 설명이 다 안 되지만 매일 보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감 같은 게 생긴 것 같았죠. 그때 저도 그동안 해왔던 의심들이 사람들이 옆에서 했던 얘기가 그냥 단순히 했던 시샘들이 아니구나. 다 이유가 있었던 말들이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눈앞에 뭐가 씌었던 건지 너무 느지막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게 후회스럽지만 말입니다. 그 뒤로는 간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파혼 얘기를 꺼내야 하나, 누가 먼저 파혼 얘기를 꺼내야 하나 하고요. 빠른 시일 내로 제 쪽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결국 즐거운 가족 행사에서 더러운 꼴까지 보고 나서야 끝을 보게 됐네요. 그때가 저희 친정오빠 결혼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장남이고 저희 집에선 오빠가 처음 결혼을 하는 거다 보니까 호텔에서 좀 크게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는데 또 새언니 되실 분이 신실한 천주교 신자세요. 워낙 성격도 조용조용하시고 오빠랑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끼리 쭉 알고 지내던 사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희 집에선 하나밖에 없는 장남 결혼식 크고 성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결혼식은 신부 측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지 않냐 하면서 성당에서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 먼저 얘기를 하셨거든요. 집안 식구들 중에서 새언니가 결혼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어렸을 땐 오빠랑 치고받고 싸웠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법 의젓한 척을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또 그 바쁜 와중에도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면서 너 그놈이랑은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냐? 아무리 봐도 걔는 좀 아닌 것 같다. 내 친구들 중에서도 괜찮은 놈 많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내 친구 소개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형님 결혼식이지? 나도 가족 될 사람인데 가는 게 맞지. 다음 주 주말에 출장 있었는데 결혼식 가려고 출장도 빼놨어. 같이 가자. 한동안 좀 시들해졌던 것 같은 예비 신랑이 저한테 먼저 결혼식에 같이 가자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또 무슨 꿍꿍인가 했어요. 전 처음에 결혼식에 데리고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아무리 오빠의 결혼식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결혼을 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신경 쓰고 있는 일도 많았고 저도 부모님 옆에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도와드리고 나중에 시누이 짓 했다 소리 안 들으려면 결혼식 당일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 집안에서 큰일만 정리하고 슬슬 파혼 얘기를 꺼내려고 하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뜸 결혼식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선 당연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오빠 결혼식이긴 한데 바쁘면 굳이 참석 안 해도 괜찮아.
그날 출장도 있다며 출장까지 무리하게 빼가면서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세연이 되실 분이 원하셔서 가족끼리 조용하게 결혼식 할 예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손님들도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조용하게 할 거야. 사람 몇 명 없는 걸로는 티도 안 날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같은 거 한 사람 안 와도 티도 안 난다. 제 주 특기잖아요. 돌려서 얘기하고 거절하는 거요. 그런데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없는 척을 하는 건지 몰라도 어떻게 그러냐. 결혼식은 원래 품앗이다. 이렇게 먼저 가줘야 나중에 우리 결혼식에도 마음 편하게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굳이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약혼까지 한 사이인데 우리 가족들끼리 조용히 결혼식 할 거니까 결혼식엔 참석 안 해줬으면 좋겠어. 딱 잘라서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비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파혼 통보하고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번 결혼식까지 같이 참석을 하게 될 것 같다고요. 어차피 헤어질 사이니까 친척들한테 얼굴 보여주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오빠 결혼식이 아니라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오히려 오빠가 저를 위로해 줬어요. 처갓집이나 친척들한텐 본인이 잘 얘기를 해둘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와서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라면서요. 괜히 결혼식 당사자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죠.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금수저가 아니다. 진실 아닌 진실 고백을 하고 나서 한동안 시들한 느낌이었는데 대체 무슨 꿍꿍이로 자기가 먼저 결혼식에 같이 가자고 하는지 그 영문을 전혀 모를 것 같았다고요. 결혼식 당일이 되고 함께 결혼식장에 참석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답니다. 그놈이 저희 친정오빠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고집을 피운 진짜 이유요. 아, 그전에요. 그놈 차 바꿨어요.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설령 저희 아버지가 진짜 자동차 판매 실적을 올리셔야 하는 직업이라고 쳐도 차 바꿀 일이 있으면 저희 아버지 통해서 실적을 올려주고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이라도요. 친한 형님이 싸게 해준다고 해서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말도 없이 차를 바꾸고 온 걸 보고선 이 사람은 말로만 가족하고 반대로는 우리 가족한테 뭔가 돌려줄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인간이구나.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야 일찌감치 제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친정 오빠 통해서 들었을 테니 예비 신랑이 열심히 인사를 하고 다녀도 그래 만나는 사람이구나 하고 시큰둥한 눈치고 예비 신랑도 저희 집에서 그렇게 달갑게 반겨주는 눈치가 아니니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려는 눈치도 아니더라고요. 형님 결혼식에 내가 어떻게 빠질 수 있냐. 그래도 가족 될 사람이네. 도리는 해야 된다 하고 하도 호언장담을 하길래 축의금이라도 한 몇십만 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한 번 정남이가 떨어졌잖아요.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서 저는 따로 그 앞에 축의금 내는 곳에서 봉투를 전달하지 않았죠. 일찌감치 새언니한테 따로 신혼여행 가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혼수 사실 때 보태셔도 된다고 300만 원 정도 축의를 하고 따로 전달했으니까요. 그래도 예비 신랑은 제 손님으로 온 거니까 당연히 축의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도리고요.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오래 안 걸릴 거야. 먼저 들어가 있어. 결혼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식장을 쓱 둘러보던 예비 신랑은 곧바로 축의금을 전달하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식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도 저랑 같이 온 거니까 가족들한테 인사도 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돕기도 하고 해야 하니까 서둘렀으면 좋겠다 싶은데 뭘 저렇게 꾸물거리고 있나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또 제 손님으로 온 사람을 놔두고 식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잠깐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웨딩 촬영해놓은 사진도 구경하고 하면서 예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화장실에서 금방 나온 예비 신랑을 쳐다보고 있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느라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내고 들어가야 한다고 재촉을 하려고 예비 신랑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행동을 보고 저 진심으로 경악했잖아요.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몰랐던 거죠. 예비 신랑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제가 뭐에 홀렸는지 몰라도 눈 맞고 귀 맞고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죠.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붙잡고 통화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축의금 내는 탁자에 봉투를 내려놓고 봉투 안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빼내서 자기 주머니에 쓱 하고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입구가 구겨진 봉투를 대충 내밀고선 식권을 받아 챙기더라고요. 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몰래 엿들은 통화 내용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뭐 회사에서 그렇게 금수저인 척을 하고 다니더니 완전 사기당했다고. 야, 이거 솔직히 내가 사기죄로 고소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저번부터 머리 굴리면서 자꾸 나를 떠보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친정오빠 결혼식이라고 그러대. 내가 혹시나 해서 와봤거든. 뭐 어디 다 무너져가는 성당이야 여기. 얘네 집이 진짜 금수저 집안이었으면 이런 데서 결혼식 했겠냐? 아유, 온거 아까워서 밥이라도 먹고 가든지 해야지. 야, 이딴 결혼식에서 밥은 제대로 나오려나 모르겠네. 누구 보고 꽃뱀이래. 이 정도면 내가 꽃뱀한테 물린 거야. 결혼하려고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야, 너도 결혼식장 딱 들어와서 봤으면 나랑 똑같은 반응이었을걸? 내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랬다니까. 뭐야, 화환도 별로 없고 완전 잡종 집안이네 하고. 표정 관리 더럽게 안 되는데 그 와중에 축의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화장실 갔다 나온다고 하고 지금 축의금 10만 원 빼고 식권이랑 야무지게 챙겼다는 거 아니냐. 야, 그럼 내가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이거라도 챙겨야지. 장난하냐? 지금 마음 같아선 저 봉투 낸 것도 다시 돌려받고 싶어. 배신감에 손이 파들파들 떨리더라고요. 세상다정한 표정으로 제가 알거지가 돼도 사랑할 수 있다. 조건 보고 덤벼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랑 자기를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예비신랑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랑 통화를 하는 건지 자기 가족이랑 통화를 하는 건지 몰라도 껌을 씹어가면서 불량한 말투로 전화를 하는데 저런 양아치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주변에서 하는 바른 소리를 다 못 들은 척하고 그동안 난 뭐라고 지냈던 건가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죠? 순간 여기가 친정 오빠의 결혼식이라는 것도 깜빡하고 제가 냅다 달려가서 예비신랑의 핸드폰을 뺏어 들어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처음엔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던 예비신랑이 씩씩거리는 저를 비웃더군요. 저 진심 그 얼굴 보고 이 사람 사이코패스 아닌가 싶었다니까요. 야, 너 연기력 좋다. 그동안 뻔뻔하게 나랑 우리 가족들 속이고 있었던 거야? 연기할 거면 끝까지 제대로 했어야지. 그 축의금이 뭐라고 구질구질하게 봉투에서 그거 빼고 앉아있냐? 이래서 거지들이랑은 상종도 하는 게 아닌데. 이게 미쳤나? 거지는 누가 거지야? 오늘 결혼식장 와보니까 니네 집구석이 거지구만. 그동안 회사에서 부자인 척, 금수저 딸인 척 하면서 재밌었냐? 그것도 남자 꼬드기라고 했던 거 아니야. 야, 너 때문에 내가 들인 돈이 얼만 줄 알아? 지금 마음 같아선 너 때문에 상견례 대행 아르바이트 썼던 돈까지 싹 다 청구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줄 알아. 됐고, 너네 집 같은 거지들이랑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잘 됐네. 파혼해. 파혼했으니까 니네 오빠 축의금 안 줘도 되는 거지? 난 내가 낸 돈은 돌려받아야겠으니까 당장 내 돈 내놔.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비 신랑과 신랑이가 커지게 되었죠. 지금 제가 파혼을 하자고 따지고 들어도 모자랄 판에 자기가 먼저 파혼 얘기를 꺼낸다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미안한데 너 같은 급 떨어지는 인간은 우리 집에서 사절이다. 이미 낸 봉투를 어떻게 찾아서 돌려주냐. 계좌 이체로 보내줄 테니까 제발 여기서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소리를 질러도 자기는 죽어도 그 봉투 그대로 챙겨야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제 손목을 붙들고 축의금을 냈던 테이블 앞으로 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오빠랑 세연이를 제가 무슨 낯으로 보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의 소중한 결혼식인데 저 때문에 이런 소란을 만든 것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여기서 더 이상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조용히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는데 자기도 자존심이 상한 건지 굳이 큰 소리를 내가면서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보고 진짜 또라이 같은 인간한테 잘못 걸렸다 싶더라고요. 잡힌 손목이 아파오는데 누군가 제 앞으로 후다닥 달려와서 막아섰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오빠였어요.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안정되고 미안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새언니도 나와서 괜찮다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제가 새언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결혼식 망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과를 했죠. 대체 어디서 이렇게 소란을 떨고 있나 했더니 네 놈이구나. 지난번에 봤을 때부터 껍데기밖에 없는 놈이다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하고 이렇게 나대는 것을 보니까 내가 참 사람 잘못 봤구나 싶네. 어디 감히 귀한 내 딸한테 손을 대? 아버지의 오빠까지 나타나자 당황한 예비신랑의 정강이를 친정오빠가 시원하게 걷어차고 아버지는 정강이를 부여잡고 주저앉은 예비신랑의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였습니다. 하객들은 대체 뭐 저런 미친 인간이 다 있냐고 저런 인간들이 결혼해서 여자 패는 거라면서 당장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혀를 차면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진 예비신랑이 지금 저 치신 거냐고 쥐뿔도 없는 인간들이 손 함부로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하객들이 다 배꼽 잡고 웃었잖아요. 누가 봐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껍데기밖에 없는 저 인간이 우리 가족보다 못난 것을 제일 잘하는데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예비신랑이 주저앉아 있는 바닥 앞에 탁 하고 집어 던졌습니다. 거지한테 적선하는 셈 치고 축의금이며 합의금이며 물어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고 나중에 내 회사로 청구하게. 자네가 우리 회사에 축의금 합의금 청구하는 순간 나도 우리 회사에 있는 법무팀 동원해서 오늘 내 아들 결혼식 망친 죄, 내 딸한테 함부로 손댄 죄, 우리 가족의 재산을 탈취할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죄, 그렇게 우리 가족을 기망했던 죄, 니놈 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볼 테니까. 한심한 놈. 그제서야 정강이를 부여잡고 인상을 쓰고 있던 예비신랑이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어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아버지의 명함을 확인하고 아버지와 저 오빠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럴 리가 없다고 하는 꼴이 우스워서 실컷 비웃어줬어요. 그러게 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냐고요. 아버지가 집어던진 명함엔 선명한 글자로 써 있었거든요. H자동차 계열사의 상무이사요. 이럴 수가 없는데. 아니 분명히 나한테 아버지가 자동차 딜러라고. 당신 금수저 아니라고 그랬잖아. 장인어른도 저한테 상견례 자리에서 기름밥 먹는다고. 당신이 그때 나 차 바꾼다고 했을 때 아버지 차량 판매 실적 올려야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그럼 멀쩡히 잘 사는 집안이면서 여태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장인어른은 누가 당신 장인어른이야? 이렇게 돈에 눈이 멀어서 접근하게 뻔한 놈인데 그러면 등 훤히 내보이면서 내 등에 빨대 꽂고 호의호식하세요 하는 우리 딸이 설마 그 정도로 호구로 보였나? 아무리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못들하고 서 있어요. 초대받지 않은 미친 사람입니다. 당장 결혼식장 밖으로 끌어내세요. 성당 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예식 도우미들에게 아버지는 당장 이 사람을 끌어내달라. 예식장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다 얘기를 했고 망연자실해 있던 예비신랑은 그렇게 도우미들 손에 끌려서 예식장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어요. 전 가족들에게 다른 곳도 아니고 오빠의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돈댁에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고요. 다행히 너그러운 사돈댁에서는 책망 대신에 세상에 저런 놈한테 속아서 결혼할 뻔했었냐고 사돈 처녀가 아무 문제 없어서 다행이라고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오히려 오빠가 새 출발하는 좋은 날에
너 언제 파혼시키나 마음속에 커다란 짐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계속 걱정스러웠던 혹 제대로 떼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을 제 인생에서 영영 떼어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으니까요. 오빠의 결혼식이 잘 마무리되고 두 사람은 예정대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당당하게 파혼을 선언하고 떠났던 예비신랑은 그제서야 자기가 놓친 것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래도 파혼은 아니지 않냐. 너도 나한테 거짓말을 했으니까 우리 서로 똑같은 거 아니냐. 그동안 있었던 일은 없었던 셈 치고 서로 다시 좋은 마음으로 솔직하게 다시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연락 오는 거 다 씹고 저희 아버지 명함 사진만 한 장 보내고 앞으로 저한테 해야 할 얘기가 있으면 아버지 회사 법무팀 통해서 법률 대리인한테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잠잠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랑 다시는 안 엮이고 싶긴 한데요. 그래도 제대로 응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 정말로 폭행죄로 고소 준비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맞고서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옆에 접근 못하게 제대로 겁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회사 사람들 한 명씩 찾아뵙고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서 죄송하다. 제가 그동안 남자의 눈이 멀어서 멍청한 짓을 했다. 저한테 바른 소리 쓴소리 해주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실 알고 보니 이런 놈이었다 진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화를 내기는커녕 절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이제서라도 결혼을 깨고 그 미친 인간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위로를 해주셔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결혼이 뭐라고요. 그동안 왜 그렇게 결혼을 하지 못해서 아등바등 살았는지 꼭 저에게 맞는 남자를 만나야만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라 믿고 살았던 제 인생이 불쌍하고 후회스럽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는 생각으로 이젠 남자한테 의지하지 않고 주도적이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왜 내 주변엔 쓰레기 같은 놈들만 엮일까 한탄하지 않고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다 보면 저도 언젠간 멋진 제 인생에 꼭 맞는 제 짝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못 만나도 어쩔 수 없죠. 남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못 만나면 못 만나는 대로 평생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인생 즐기면서 저 혼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당당한 제 인생 얼마나 빛날지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 남자에 미친 처녀 귀신 홀랑 벗겨졌으니 답답하다 욕만 하지 마시고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전 이름만 대면 아주 잘 아실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죠. 아기는 아직 없고요. 아기가 없는 게 차라리 지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아내와 이혼을 생각 중에 있거든요. 이런 사연 채널엔 보통 아내들이 사연을 보내서 시댁 욕도 하고 동서들 흉도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남자인데 이 톡톡 사연 채널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전 어머니와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제 어머니가 어디서 아셨는지 방에서 이 채널 유튜브를 밤마다 틀어두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저녁부터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아침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이 톡톡 사연에 제 얘기를 글로 써 보내게 되었느냐면요. 사실 제 스토리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편지를 보내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이고 컴퓨터에 글을 썼다 지웠다 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한때지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뒷담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내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 제 아내의 이면을 알고 너무 무섭고 화가 나서 아내와 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소송 단계까지 가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결혼한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왜 벌써 이혼을 하려는지 여러분들도 의아하시겠죠.
저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일어난 일 때문에 더 이상 아내의 얼굴도 보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전 아내를 사내에서 만났어요. 같은 과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다가 만나서 사귀게 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연애 때와 결혼 후에 그 사람은 아주 다른 모습이었어요. 보통 여자들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연애할 때 너무 잘해주던 남자가 결혼 후에 이기적으로 못되게 돌변한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연애 땐 나만을 바라보며 천사 같던 아내가 갑자기 돌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내의 태도 변화가 저한테만 그런 거라면 어떻게든 참고 아내를 달래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막대하고 못되게 군 상대가 다름 아닌 제 홀어머니였기 때문에 전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복수를 하고 이혼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에게 일어난 슬프고 황당한 사건을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서울 강남 출신이에요. 하지만 소위 말하는 부자도 아니고 주류에 속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30대의 청산과부가 되셔서 어린 저 한 사람 바라보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전 아버지는 기억에 없지만 앨범을 보면 사진마다 항상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어느 때는 아버지가 좀 무서웠다고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경찰관이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강력계 형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범인을 잡겠다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죠. 범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칼에 찔려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30살 때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을 하시면서 어린 저를 키우셨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전 자주 전학을 다녔고요.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면 꼼짝없이 이사를 가야만 했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였으니 전학 간 곳에서 저는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 좀 어두운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무렵 어머니는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반찬 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이사를 안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반찬을 만드는 솜씨가 좋으셔서 단골들을 많이 확보하셨어요. 입소문도 나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손님들이 반찬 가게를 많이들 와줬습니다. 그래서 전 어머니가 번 돈으로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니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오게 됐죠.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 현역으로 연대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저한테 수고했다고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연대에 합격하자 제가 다녔던 학원에도 저의 이름이 걸리고 대치동 내에서도 어머니의 반찬 가게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개천에서 용난집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작한 것 치곤 머리가 나쁘지 않았는지 연대 영문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애들이야 재수를 한다고 해도 형편이 넉넉한 집들이 대부분이니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전 대학을 합격했어도 등록금도 제대로 낼 형편이 못 됐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재수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죽어라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학에 들어오고 친구들은 당구장이다, PC방이다, 수능에서 해방된 신입생들의 생활을 만끽했죠. 하지만 전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빚을 내서 제 등록금을 주고 계신데 용돈까지 달라고 말할 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학교 앞에서 PC방 알바, 편의점 알바, 당구장 알바를 전전하면서 등록금 외에 제 용돈이나 책값 등을 충당했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는 겨우 잠만 자러 들어왔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제가 명문대를 다니니까 중고등학생의 과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알바들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고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이 넘게 벌었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엔 그게 꿀알바인 줄 알았죠. 그런데 중학생 남자아이들은 정말 말을 안 듣더라고요. 중2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들은 정말 내노라는 부잣집 자식들이나 제가 훈육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애들은 훈육한답시고 잔소리를 했다간 그 애들이 부모님께 제가 못 가르친다고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돈만 많은 집안에서 인성은 비뚤어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전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부터 전 과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저는 최전방 철원의 수송병이었거든요. 수송병은 운전을 잘 해야 하는 거다. 다들 운전면허를 따고 군대를 가죠. 그런데 전 버스 운전면허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종 보통을 땄지만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영 할 일 없으면 혹시 버스 운전도 할 수 있으니 대형 면허를 따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버스 면허를 땄죠. 그 덕에 군대 생활이 조금은 편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헌데 군대 생활 중에 전 정말 악마 같은 선임에게 걸려서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인간은 흔히 말하는 강약 약강 인간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겐 꼼짝도 못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후임병들에겐 정말 못되게 갈구는 그런 인간 말종이었어요. 그 인간이 상병일 때 전 일병이었는데 일병 때가 가장 치이기 쉬운 때잖아요.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는데 밤에 그놈이 따로 불러서 저와 고문관 이병 하나를 그렇게 얼차려를 시키는 겁니다. 잠도 안 재우고요. 그놈이 전역을 할 때까지 우리 내무반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툭 하면 선임하사 몰래 집합을 시키는데 사회 같았으면 정말 패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지가 기분 좋을 땐 후임들 과자도 사주고 조금 풀어주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꼬투리를 잡아서 엎드려 뻗치라고 하질 않나 안 보이는 대로 끌고 가서 때리기도 했고요. 우리 내무반에서 그놈의 별명이 미친 개였으니 뭐 말 다 했죠. 정말 그 새끼가 전역하면 몰래 찾아가서 복수하고 온다고 밤마다 이를 악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군대에서 나가고 나면 얼굴도 볼 필요 없는 사이이니 참았죠. 그때는 또 참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고를 쳐봤자 감방 가는 건 저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라는 것이 별 개 같은 꼴을 다 보고 사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전 병장 달고 나서부터 제 후임병들을 많이 풀어줬어요. 정말 어지간하면 집합도 안 시키고 군대 생활 완전히 편하게 해줬죠. 그러다 보니 제 별명이 예수님이니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니 하면서 후임들이 저에게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때 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은 사필귀정, 제가 말하는 대로 돌아온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전 그 이후에도 웬만하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웬만하면 어울려 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제 아내의 무서운 면을 보고 난 후부턴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제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 얘기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 저는 한 여자아이를 알게 됐어요. 그 아이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복학한 그 학기에 영문과에 들어온 신입생 중 한 명이었던 그 애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지만 항상 제 눈엔 후광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죠. 저는 그 여자애를 따라 같은 교양 수업도 듣고 어떻게든 그 애를 한 번이라도 보려고 그 애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 애를 스토킹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땐 사람 때문에 수업도 뒷전이었고 눈에 그 애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도록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가 어느 초여름에 전 용기를 쥐어 짜내서 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같은 과 3학년 이민호라고 하는데 혹시 남자친구 없으면 우리 사귀어보지 않을래? 선배, 정말 죄송한데요. 선배 같은 사람은 제 이상형이 아니라서요. 그 여자 후배는 그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이 제 앞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6개월간의 첫사랑이자 짝사랑은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라지만 너무 얄짤없이 거절을 당해서인지 더 이상 들이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는 매일 그 여자애를 피해 다녔어요. 너무 쪽팔리고 괴로워서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미팅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대학 내에선 더 이상 제 마음에 드는 인연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취업이나 잘하길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죠. 전 잠도 줄여가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컴퓨터와 영어 관련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결과 전 다행히 취업 준비 중에 4학년 2학기에 취업이 됐어요. 외국계 회사였고 제가 동경하던 곳이라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복지도 좋고 잘만 하면 미국 연수도 갔다 올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어머니도 제가 그 회사에 취업했다고 말씀드리니까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아, 이 애미는 잘 모르지만 거기 그래.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인터넷 회사 맞지? 거길 한 번에 들어갔다니. 아유, 우리 아들 잘했어. 수고했다. 이 엄만 아들이 해낼 줄 알았어.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회사 들어가면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반찬 가게 아내도 먹고 살게 해드릴게요. 그것만이 제 꿈입니다. 아니다. 이까짓 거 하나도 안 힘들어. 난 너만 잘 되면 다 괜찮아. 이애미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면 나중에 너 장가 갈 때 써. 알았지? 취업에 성공하고 첫 월급을 받던 날, 전 어머니를 모시고 고급 초밥집에 가서 처음으로 밥을 사드렸어요. 어머니는 감격하셨는지 살다 보니 아들 덕에 이런 호강을 한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옛날엔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타면서 했던 일이 부모님의 내복을 사드리는 것이었다죠. 하지만 전 그동안 제 어머니가 저에게 차려주셨던 셀 수 없는 밥상의 개수를 생각하면서 하루 저녁쯤은 저도 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전 이렇게 대치동에서 효자로 소문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반찬가게 단골 손님들에게 제가 첫 월급으로 초밥을 사줬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단골 손님들은 저희 엄마에게 부럽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어머, 민호는 정말 효심이 깊다. 아, 요즘 애들 같지가 않어. 정말 우리 딸이랑 비교되네. 아이고, 우리 딸 첫 월급 타서 지 남자친구 반지 사주던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은 아직도 취업 못해서 집에서 백수 노릇하고 있는데 난 진짜 요즘 같아선 민호 엄마가 제일 부러워. 이렇게 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서인지 유독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어요. 다른 아들들 같으면 사춘기에 엄마한테 반항도 하고 성인이 되면 어머니와 대면대면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머니를 의지했고 어릴 때는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돼선 어머니가 저를 든든해하고 저에게 많이 의지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하셨고요.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란 티가 난다는 소리를 끔찍이도 듣기가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와 어머니 사이는 누가 봐도 좀 각별해 보이긴 했어요. 어쩌다 어머니가 제 옆에서 홍대 거리를 걷고 있으면 엄마가 아니고 큰 누나쯤으로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 어머니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은근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머니는 저와 함께 장을 본다든지 다음날 가게에서 팔 반찬을 만드시곤 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일을 돕다 보니 칼질도 저절로 잘하게 되더라고요. 주말엔 가게에서 간단하게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멸치나 나물 볶는 것들 돕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눈엔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게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런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질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아시다시피 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는 저의 팀원이었어요. 저와 3살 차이인 아내는 26살 신입사원이었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고 물으신다면 아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저희 과 과장님이 아내를 한번 혼내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이야 능력이 없으면 이런데 직원도 하지 말았어야지. 어쩌자고 자넨 내 얼굴에 먹칠을 했냐고 어? 그 바이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회사에 10년 이상 광고 대주는 회사의 대표였다고 그런 사람 전화를 그딴 식으로 받아? 과장님, 제가 잘못 대응한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과 제가 여자인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첫 마디부터 여자가 어쩌고 하신 건 과장님도 사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 이거 사내 감사팀에 문제 제기할 거예요. 뭐야? 이 새파랗게 어린 기집애가 뭐? 과장한테 지금 대드는 건가, 자네? 그 과장님은 그때 이런 외국계 회사에 맞지 않게 뼛속까지 꼰대 기질을 드러냈고 그 행동에 아내는 분노 폭발해서 사내 홈페이지에 대나무 숲에 익명으로 그 과장의 만행을 고발해버린 것이었어요. 익명으로 제보를 하긴 했지만 정황상 그건 누가 봐도 아내였거든요.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고 아내는 여사원들의 여왕으로 등극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들 과장님이 너무했다는 등 신입사원인데도 용기가 있다는 등 하면서 아내를 치켜 세워주었죠. 그 사건 이후로 아내의 별명은 페미니스트가 됐어요. 그 별명은 몇몇 남자 사원들이 자기들끼리 아내의 흉을 보면서 붙인 것이었지만요. 그 정도로 저희 아내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아주 자로잰 듯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 당시엔 아내의 그런 용사 같은 모습에 반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전 당장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외로 철벽을 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때 아내는 저 같은 사람이 자꾸 빼빼 마른 아내에게 고백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자신이 없어 튕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반해버리면 전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좋아한 건 아내의 외모가 아니라 성격이었으니까요. 물론 그건 아내의 일부분만을 보고 제 멋대로 판단해버린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전 이번엔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아내를 항상 눈여겨보면서 넌지시 잘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야근을 하고 있으면 맛있는 커피를 갖다 주던지 회의 시간에 PPT 발표도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마치 사수처럼 신입사원이었던 아내에게 도움을 주면서 제 매력을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개월간 눈에 띄게 아내에게 접근한 결과 아내는 저에게 고백을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입이라 아무것도 모르던 아내를 도와주는 사람은 제가 유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민호 씨가 저에게 도움이 되어준 정성을 봐서 사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남자가 먼저 고백해온 건 처음이라서 그땐 당황해서 철벽을 쳤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언젠간 나한테 넘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걸요, 뭐. 우리 사귀기로 했으니까 존댓말 하지 말자. 그리고 사내 연애는 여러모로 피곤하니까 회사 내에선 우리 사귀는 건 비밀로 할까? 그러자 아는 제 제안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줍어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수줍어하고 얌전한 성격으로 바뀌는 게 조금 의외이긴 했지만 드센 사람보다는 낫겠지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제 입장에선 그런 갭이 좋았다고 할까요? 남들에겐 강한 사람이 저에겐 약하고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는 점이 좋았어요. 전 점점 아내에게 폭 빠져갔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위해 서울 시내에서 안 간 곳이 없었어요. 한강이나 서울 근교의 공원, 맛있는 빵이 많은 카페 등등 전 아내에게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조용히 웃어주고 제 말에 공감도 많이 해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 아내의 본성을 전혀 모른 채로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할 땐 아마 아내가 제게 내숭을 떨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2년간 사내 커플로 비밀 연애를 하던 어느 날 저와 아내는 사내에 사귀는 것을 들켜버리고 저희들은 공인 커플이 되어 빨리 결혼을 하려는 회사 동료들의 압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사내에서 결혼 아니면 그 끝은 이별이고 전 아내와 죽어도 이별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반지를 주던 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지금 와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전 정말 정석적인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다이아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반지를 약지에 끼고 나타난 아내는 우리 팀 내에서 갑자기 여직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 좀 봐, 주희 씨.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남친한테 받아봤어? 다이아 반지 주면서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내 로망이었는데 나 이제 정말 죽어도 좋아. 어머, 희영 씨 부럽다, 정말. 그래서 언제 결혼하는 거야? 상견례 했어?
상견례 다음 달에 잡았어. 우리 민호 씨랑 결혼하는 거 나 아직도 떨리고 설레서 안 믿겨. 어떡해? 상견례도 별 탈 없이 지나가고 저와 아내는 주말마다 결혼 준비를 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 대부분의 커플들이 결혼이 깨질 만큼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혼수가 뭐가 좋을지도 몰랐고 관심도 별로 없었기에 대부분의 선택은 아내에게 맡겼거든요. 남자들이 뭔가 아는 척하고 예비 신부와 하나 둘씩 대립을 하다 보면 결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는 가전 가구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되자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신혼집이었어요. 처음에 결혼을 하기로 한 후 아내는 저와 엄마가 살던 빌라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곧 아내는 티나게 그 집이 좁다는 둥, 살기 불편할 것 같다는 둥 불평을 해댔죠. 그것도 웃는 얼굴로 그런 말을 하니 제가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니 형아, 처음엔 그냥 우리 집에 자기만 짐 싸가지고 들어와도 된다면서. 그런데 왜 갑자기 이사를 가자는 거야? 우리 엄마 반찬 가게 근처에 살아야 해서 이사는 못 가. 그래도 어머니 방 하나 우리 안방 외에 옷방이나 다른 공간 하나는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하면 안 돼요? 아내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을 하니 저는 그 말에 또 혹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어겼어요. 사실 어머니는 아내의 의견에 반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애라도 생기기 전엔 절대 이사를 갈 수 없다고 알 수 없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어머니, 희영이가 이 집이 좁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 이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희영이가 불편하면 저도 못 견딜 것 같거든요. 우리 이사 가요. 네? 희영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져주시면 안 될까요? 대신에 제가 희영이랑 어머니 잘 모실게요. 글쎄, 이 애미가 보기엔 아들이 그 애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니? 엄마가 노파심에 얘기하는 건데 초장의 마누라한테 휘둘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며느리한테 이사 안 간다고 강하게 말 좀 해줘. 엄마는 이 집에서 이사 가기 싫다. 반찬 가게랑 거리도 딱이고 살다 보니 이 집에 정이 들어서 못 떠나겠어. 그때부터 어머니와 아내는 일종의 기싸움을 시작했던 것이었죠. 전 전혀 몰랐지만 말이에요. 집안에서 제가 좀 눈치가 없는 편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전 제 아내의 손을 들어줬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내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내 역시 시어머니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전혀 티를 내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대치동을 떠나 저희와 함께 강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 그래도 10년을 잘 살고 있던 동네인 대치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얻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강북을 고르게 됐죠. 어머니는 10년이 넘게 둥지를 틀고 살았던 대치동을 떠나는 것을 서운해하셨고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도 싱글벙글 했습니다. 사실 신혼여행도 저와 아내는 의견이 달랐지만 제가 아내의 의견에 그냥 따랐어요. 전 휴양이 좋아서 동남아를 가고 싶었지만 아내는 유럽 여행이 로망이었다고 했거든요. 전 걷고 유적 보고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보다 바다에서 스노클링하고 럭셔리 호텔에서 조식도 먹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말을 꺼내자 희영이는 또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정 고집을 부린다면 동남아도 나쁘진 않지만 나 대학 때부터 유럽 일주가 꿈이었는데 이번에도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돼? 평생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앞으로 가기 힘든 유럽 가는 게 낫잖아. 동남아는 애들 낳고 아이들이랑 같이 가도 되고.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설득이 안 될 재주가 없더라고요. 전 할 수 없이 이번에도 아내에게 졌습니다. 신혼여행도 뭔가 여행 취향이 맞는 사람이랑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완벽히 아내만 즐긴 신혼여행을 전 갔다 와서도 좀 찝찝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아내는 저와 우리 어머니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온 것 같습니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그 웃는 얼굴 뒤에 검은 속내를 감추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 아내가 끔찍하고 소름이 돋아요. 아무튼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처갓집에 처음 갔을 때 장모님은 진지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장모님 본인 딸이지만 희영이가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다고요. 처음 장모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전 믿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그냥 저를 놀리려고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희영이가 평소에는 얌전하고 착한데 말이야. 가끔 참을성이 좀 없어서 큰일일세. 어떤 한계점을 넘잖아? 그러면 갑자기 그냥 확 변해서 좀 폭력적이 된다니까. 그러니 자네도 우리 희영이 비위 잘 맞추고 살아야 할 거야. 난 걔가 고등학교 때 그 애랑 한 번 싸운 적이 있는데, 아휴,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아. 아이, 장모님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혜영이 사귀면서 저한테 한 번도 대든 적 없고 너무 착했어요. 괜히 저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난 정말 자네가 걱정돼서 그래.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헛소리를 하겠어. 애 아빠도 걔가 한번 성질을 부리면 못 말려. 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그 정의감 넘치는 아내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는 건지 도저히 감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살면서 얼마나 부딪힐 일이 많겠어요. 저도 무난한 성격이고 저희 어머니도 함부로 시어머니 노릇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장모님의 경고를 무시했었습니다. 지금은 후회가 되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첫 1년간 별 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부터 혼수 가전까지 모든 것이 아내의 의도대로 흘러갔으니 평화로웠을 테죠. 만약 혹시 저나 우리 어머니가 아내에게 반기를 든다거나 불만을 토했다면 아내는 더 일찍 본색을 드러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아내는 결혼한 후에 교묘하게 모든 행사나 일들을 자기 의도대로 움직여 갔습니다. 전 결혼을 하고 맞는 첫 어머니의 환갑 생신을 좀 성대하게 치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뷔페를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내는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빠, 어머님 말이야. 꼭 환갑을 맞았다고 잔치를 해야 될까? 요즘에 환갑보단 칠순잔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동네 친구분들이랑 여행이나 다녀오시라고 권해보는 거 어떨까? 우리 엄마가 친구가 별로 없으셔. 그리고 엄만 매번 반찬 가게 나가시느라 맛난 음식 한 번 못 드시는데 여행이야 내년 생신 때 보내드려도 되지만 음식 맛있는 뷔페에서 엄마 모시고 식사 한 번 해야지. 아내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삐쳐서는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혼 후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어머니 생신잔치를 열어드렸어요. 엄마 쪽 친척들도 모이고 아버지 형제분들도 오셨고요. 제 결혼식 이후 1년 반 만에 가족들이 모이니까 무척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분위기를 아주 좋아하셨고요. 역시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은 저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효자 아들, 내 너마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네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신 게 한이 되는구나. 지금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어머니 고정하세요. 울지 마시고요. 아버지 대신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잖아요. 엄마 오래오래 저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어머니께 이런 말을 하자 아내의 얼굴이 조금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전 그날 내내 아내의 얼굴을 볼 새가 없어서 몰랐죠. 아내는 제가 너무 어머니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환갑잔치의 주인공은 제 아내가 아니고 저의 어머니이셨으니까요. 어머니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신경 쓰고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아들이 할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 회사 동료들 중에 유부남들은 하나같이 제가 너무 눈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아내를 봤고 제가 어머니에게만 신경을 많이 쓴다며 아내가 당연히 질투를 할 것이라고 충고를 했고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도 아내에게 콩깍지가 씌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선배님, 제 아내가 얼마나 조용하고 얌전한 애인지 몰라요. 신입사원 때 그 과장한테 대들었을 땐 과장이 잘못하신 부분이었잖아요. 저라도 그런 상황에서 화를 냈을 겁니다. 아니야, 민호 씨가 몰라서 그래. 난 일적으로 희영 씨랑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 그럴 때마다 희영 씨 본성 나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거야. 어? 아, 모르는 게 낫지. 그 선배의 말대로 세상엔 몰랐으면 더 좋을 일들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내는 제 어머니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없는 날만 교묘하게 말이죠. 제가 부서를 영업부로 옮긴 후부터 저는 미국에 출장을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됐어요. 그땐 아내가 임신 준비를 한다고 휴직을 내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 산부인과에 가서 주사를 맞고 누워있는 아내를 두고 출장을 가게 됐죠. 이 상황이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출장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전 어머니에게 아내의 간호를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희영이가 산부인과 갔다 오는 날은 좀 예민해 있거나 힘들어하니까 웬만하면 터치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저 다음 주 월요일에 오니까 한 일주일 두 사람만 계시게 생겼네요. 우리 아내 좀 잘 부탁할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고 저나 몸 조심하고 잘 다녀오라며 웃으셨죠. 그러나 전 그날따라 어머니의 웃음이 괜히 억지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떼어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바이어들을 만나고 일을 했지만 호텔방에서 혼자 누워있을 아내와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고 그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전 호텔에서 침대에 누운 채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뉴욕은 밤이지만 한국은 낮이니까 어머님 반찬 가게에 계시겠거니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 꽤 오랫동안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전 괜히 조바심이 나서 이번엔 아내에게 전화를 해봤죠. 하지만 아내 역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 슬슬 화가 났어요. 아내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수십 번이나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마지못해 받았다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이에요? 나 물걸레 청소하느라고 바쁜데. 어머니께 무슨 일 있어? 아까까지 수십 통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서 말이야. 반찬 가게 쉬시나? 아, 당신 내가 아니라 어머니 행방 알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됐어요. 어머니는 내가 통제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내는 무뚝뚝하게 저에게 톡 쏘아대더니 내가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뚝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제껏 못되고 퉁명스러운 사람이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내는 아니잖아요. 평소에 착하디 착한 사람이 갑자기 저러니까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전 아내에게 다시 전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잠을 주무시다 일어났는지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울컥거리는 것도 같아서 전 걱정되어 어머니께 안부를 물어봤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우신 거예요? 아니야, 울긴 누가 울어. 아유, 그냥 자다가 일어났는데 몸이 으슬으슬해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 거야. 넌 밥 잘 먹고 미국에서 잘 보내고 있지? 네, 저야 뭐 잘 있죠. 그런데 우리 희영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도 집에 잘 있지. 내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반찬 가게에 쉬었다. 그리고 나 약 먹고 계속 잘 것 같으니까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닌 감기 같은 걸로 반찬 가게를 문 닫고 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반찬 가게를 닫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이 갑자기 감기에 걸렸다고 하는 것도 좀 수상했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 전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제 아내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상상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어머니께 함부로 소리치는 아내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여서 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정신없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일정을 앞당겨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안심을 했으면 하고 격하게 바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원래 일주일 일정이었던 출장을 하루 저녁 앞당겨 미국에서 출발을 했어요. 당연히 어머니와 아내에겐 일정이 변경된 것을 말하지 않았죠.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한 것이 목요일쯤이었는데 토요일까지였던 일정을 당겨 금요일 오후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아내는 제가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 비행기로 오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발 제 예상이 전혀 틀렸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고 어이없게도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의 화난 목소리가 온 집안에서 쩌렁쩌렁 울려대고 있었어요. 아내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느라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귀에 들리는 그 아내의 고함 소리의 내용은 제게는 더 끔찍했습니다. 어머니, 청소해놓으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누워만 있어요? 제 말이 말 같지가 않으세요? 얼른 일어나란 말이에요. 이 먼지 좀 봐. 어머니, 왜 이렇게 게으르세요? 예, 희영아. 시애미가 너무 힘이 들어. 나 정말 아프단 말이다. 청소는 네가 좀 해줘라.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에 뒤이어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글쎄 아내가 억지로 제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더니 따귀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끄러워요. 어머니 꾀병 부리시는 거 제가 하루 이틀 봐요? 얼른 일어나서 방 정리나 하라고요. 냄새나. 어머니 방에서 노인네 냄새 나잖아요. 얼른 방 치우라고요. 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하여 며느리에게 맞은 뺨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전 눈이 확 돌아버리고 말았죠. 얼른 달려가서 어머니와 아내를 떼어놓은 후 어머니를 품에 감싸 안고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머, 오빠, 내일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집에 이렇게 일찍 왔어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부터 하라고. 왜 어머니 뺨을 때려? 당신이 뭔데? 당신 설마 나 없을 때 우리 엄마 학대한 거야?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냐고. 전 정신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두고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럴 줄은 몰랐었는지 벌겋게 부은 뺨을 붙들고 어이가 없어 한참 동안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다 아는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때려? 당신이 뭔데 날 때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니? 그래, 어머니 방 청소 좀 하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됐어? 당신 너무 무섭다. 이런 사람이었어? 왜 우리 어머니 뺨을 때렸는지부터 말해봐. 나 없을 때 당신 이따위로 어머니께 함부로 대했니? 예, 민호야, 그만해라. 며느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예미가 잘못했다. 제발 나 때문에 싸우지 말어, 응? 아이고. 어머니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저와 아내의 싸움을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씩씩거리느라 어머니가 말리는 것 따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전 아내의 멱살을 잡았고 아내는 제 얼굴을 밀어대다 손톱으로 제 얼굴에 상처를 냈고요. 어머니는 죽을 힘을 다해 저와 아내가 뒤엉켜 싸우는 중간에 들어와 힘겹게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울면서 저희들에게 소리치셨어요. 그만들 두지 못하겠니? 예, 민호야, 네가 좀 참어.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너도 걔를 때리면 똑같은 사람밖에 안 돼. 그리고 며느라기야, 내가 오늘은 정말 아프니까
청소 좀 안 해도 용서해달라고 빌기까지 했잖니. 그런데 어떻게 내 뺨을 때릴 수가 있어? 정말 평소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들에게 다 얘기해 볼까? 응? 어머니의 일갈에 아내와 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없을 때 정말 아내가 어머니를 학대하긴 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말이죠. 어머니는 저와 아내를 무릎 꿇리고 일장연설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이 애미가 뒷방 늙은이라고 얕보고 있는 거니? 나 아직 그럴 나이 아니란 거 너희들이 더 잘 알잖아. 이제 60대 초반에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며느라기, 네가 한번 말해봐라.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님 뺨 때린 건 제가 사과할게요. 하지만 어머니 요즘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하라면 뭐든지 다 하는 하녀도 아니고요. 뭐? 엄마한테 당신 그럼 집안일을 다 시켰어? 그동안 당신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했던 게 아니야? 휴직계 내고 쉬고 있었으면 반찬 가게 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 대신에 그런 일들은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들 자기 말만 하느라 집안은 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두통 때문에 들어가야겠다면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셨어요. 아내는 저를 한참 노려보다 아무 말 없이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저만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됐죠. 전 분한 마음에 아내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아내가 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려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저절로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마음은 한결같이 지옥 같았습니다. 전 일단 그날부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제가 없을 때 어머니께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아내 몰래 집안에 CCTV도 달았고요. 뭔가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가차없이 아내를 몰아붙여서 이혼까지 가리라 결심했었습니다. 그만큼 전 어머니께 함부로 대한 제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 아내가 어머니께 어떻게 대하는지 더 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아내는 제가 CCTV를 설치한 것을 꿈에도 몰랐겠죠. 그래서였을까요? 아내는 제가 야근을 하거나 회식에 있을 때마다 반찬 가게를 닫고 집에 들어오신 어머니를 정말 하녀처럼 부려먹더라고요. 눈짓이나 손짓 하나로 어머니를 조랑하려 들며 아내는 어머니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치 가정부 아줌마처럼 아내가 닦으라는 곳 닦고 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본 전 새삼스럽게 분통이 터졌고요. 나중에 전 그 영상들을 빠짐없이 모아서 경찰서에 노인 학대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아내의 부모님에게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서 전 장인 장모님께 단판을 지으러 갔습니다. 아내는 알지 못하게 혼자서요. 장모님, 저 이제 희영이랑 못 살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가 희영이에게 학대당한 증거 동영상 보셨죠?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이혼 소송하겠습니다. 이서방, 제발 부탁이야. 내가 그 애를 불러서 딴 마음 못 먹게 단단히 혼을 내도 안 될까? 제발 우리 애랑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응? 됐네. 나는 이혼 찬성이야. 자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든 간에 우리 희영이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짓을 하는 애라고는 생각을 안 하네. 자네 어머니도 우리 희영이 시집살이 시킨 건 아니야? 하지만 전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실망했지만 어머니께서도 희영이의 두 얼굴에 넌더리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라기 말이다. 그동안 네가 알면 시끄러워질까 봐 말 안 했는데 너만 없으면 돌변한다. 아유, 난 걔가 무서워서 죽겠어. 언젠가 나에게 뭔 짓이라도 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요? 아무래도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희영이 봐주지 말아요, 우리. 전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아내에게 웃는 얼굴로 같이 여행이나 다녀오자고 했어요. 갑자기 밤바다가 보고 싶다고 말이죠. 아내는 며칠간 저와 냉랭한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제가 부드럽게 여행을 제안해 오자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전 그 여행에서 아내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전 어느 날 밤 아내와 둘만의 여행을 핑계로 동해바다를 찾아갔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아주 예쁜 방을 잡았죠. 아내는 제 속도 모르고 들떠서 저에게 계속 말을 시켰어요. 제잘거리는 아내에게 적당히 웃으며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동해에 도착하니 아내는 밤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며 짐을 풀자마자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갔어요. 전 그 뒤 몇 발자국 뒤에서 아내를 따라갔죠. 아내는 웃으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그럼 저번에 있었던 일은 날 용서해 주는 거지? 나 당신이 화났을까 싶어서 말을 못 붙였던 거야. 어머니에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어머니가 내가 시키는 일을 못 들은 척하고 날 무시하셨다니까. 나도 어머니랑 같이 살기 싫어. 분명히 힘도 있으시고 부탁 들어줄 만큼 피곤하지도 않으신데 요리조리 아프다고 집안일 안 하시고. 전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아내를 모래사장에 힘껏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전 무서운 얼굴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용서란 말 다시는 입에 담을 줄 알아? 난 이제 내 인생에 너 따윈 지겹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어머니는 나한테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이제까지 어머니 학대한 거 나 다 알고 있다고.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이혼이야. 잘 살아. 그리고 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서 차를 출발시켰어요. 전 아내를 그 밤 바다에 모래사장에 버려두고 집으로 혼자 와버린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아내에 대한 최대한의 복수였어요. 좀 유치할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엔 그 정도밖엔 생각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제 성질대로 아내를 때릴 수도 없었고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할 때에 제가 가해자가 되니 여러모로 불리하니까요. 이것이 저와 아내 사이에 있었던 최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참고 아내와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아내를 정리해야 할까요? 소송은 준비하고 있지만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심란합니다. 어머닌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리세요. 아내가 임신 준비를 위해서 맞았던 호르몬 약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런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 장인어른은 제 아내를 꼬드겨서 그냥 이참에 이혼을 하라고 압력을 넣고 계시는 중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